김혜경 사고 후 첫 공개 행보. 김혜경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말하죠. 해경군 김 씨. 네. 지금 열흘 전쯤 그 이제 새벽 1시 무렵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자택에서 이제 쓰러졌다. 그래서 얼굴이 찢어졌다. 열상을 입었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뭐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특검 수용하겠다. 강력 요구하겠다.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걸 철회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이 유아도 회군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 상처까지 후벼 파나.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이라는 이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는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애가 없다. 이제 그거를 얘기 꺼냈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줄 김어준 씨. 나오세요. 앞으로도 좀 우리 방송에 계속 나오세요.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싫어요. 그랬답니다. 한 가지 참 희한한 것은 이준석 대표는 그러려면 애초에 뭐하러 나갔는지.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이 말 하려고 나갔나요? 뭐 앞뒤가 좀 형용모순이 있어요. 전 대표님 그렇게 안 보여요? 예? 예전에 저희가 뒤에서 쑥덕쑥덕 거리는 이 사람들의 발표문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 기사 문장들이 있습니다. A씨는 구체적인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뭘 밝혔다는 건지 안 밝혔다는 건지. 그렇죠? 근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앞으로는 안 나오겠다. 그 말하고 그 방송에 가서 말했답니다. 뭐 애초에 나가지를 말지. 왜 나가서 앞으로는 안 나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톱뉴스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이 한국 프로야구 총결산을 하는 마지막 날이었죠. 코리안 시리즈. 이제 우리나라에 프로야구팀이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막내 프로팀이 있습니다. 수원을 이제 근거지로 하는 KT 위즈, 마법사라는 뜻이죠. KT는 우리가 아는 그 업체 KT 마법사, KT 위즈. 거기하고 이제 두산 베어스하고 7차전 중에 제 4차전이 있었습니다. 1차전, 2차전, 3차전을 다 KT가 이겼습니다. 막내가 거의 큰형벌 되는 두산을 내리 3번을 이긴 다음에 어제 이제 4번째를 이기면 그날로 끝나는 거고 만약 지면 이제 계속 경기가 이어지는 거였는데 4번째 그냥 이겨버려 가지고 4대0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그 경기에 나와서 관람을 했다고 그래요. 김응용 전 대한야구소프트협회 회장하고 김응용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예전에 해태타이거스 감독이었던 김응용 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하고 함께 가서 이제 그 경기를 관람을 했다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 부부가 입고 있는 옷이 KT 위즈 그 점퍼입니다. 점퍼 안에는 이제 밝은 베이지색 옷을 입었다고 그러고 팔짱을 끼고 다니면서 손을 잡고 이동을 했다고 그러고 또 거기 관람객들이 이제 사진을 같이 찍자 그러면 흔쾌하게 셀카 요청에도 이제 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얼굴 여러분 자세하게 보십시오. 이제 우리 누구나 관심 있죠. 오른쪽에 있는 김혜경 씨, 그 눈썹 윗부분이 찢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사진으로 볼 때는 뭐 전혀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말짱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저렇게 좋은 건지
아니면 원래 상처가 그렇게 대단치 않았던 건지 뭐 그 어느 쪽이겠지요만은 아무튼 지금 사진에서 보기에는 이마가 깨끗한 그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처도 흉터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우리는 맨날 같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소감은 없다. 이제 부부가 외출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드릴 말씀은 없다. 우리는 맨날 이렇게 팔짱 끼고 돌아다닌다. 이제 닭살 부부의 뭐 이런 것을 과시하듯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에 앞서서 코리안 시리즈 7차전 경기 중에 첫날 경기를 가서 지켜봤지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때 KT 위즈나 두산 베어스의 점퍼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대표 야구팀 점퍼를 입고 한국 시리즈 모자를 쓰고 혼자 김건희 씨하고 함께 간 게 아니라 혼자 가서 야구를 봤습니다. 이제 이걸 두고도 네티즌들이 후일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수원을 대표하는 점퍼를 입고 나갔고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점퍼를 입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 아니 수원을 대표하는 점퍼를 입었다가 두산 베어스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섭섭하다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당연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 전략적으로 본다면 국가대표 점퍼를 입은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잘 선택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털고 가자 그러면서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랬는데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은 물귀신 작전이다. 그랬대요. 물귀신 작전. 혼자 죽을 수는 없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작전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 때 여야 합의를 해서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검을 통해서 저의 무고함도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보면은요 3단계로 후퇴를 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특검 그거 시간 끌기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반대야. 첫날 그랬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끌기일 뿐이야. 뭐 이랬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두 번째에는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받자. 그랬다가 어제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3단계로 뒤로 후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 여론이 70% 가까이 특검 해야 된다. 국민 여론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본인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합니다. 30%대, 30% 초반대. 거기에 옴짝달싹을 안고 있으니까 특검을 하자는 게 대부분 국민의 여론이고 본인 자신의 지지율도 옴짝달싹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국면을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 될 텐데 결국은 대장동의 발목이 딱 묶여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대장동에 묶인 발목 이겁니다. 그러면 이 족쇄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아 그렇구나. 특검밖에 없겠구나. 결국은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특검, 특별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걸 누가 임명할 것이냐.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재명 후보하고 친구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검사를 임명했는데 알고 보니 뭐 윤석열 후보하고 형 동생 한다. 이런 사람이 특검이다. 이래도 객관성을 나중에 담보하지 못하겠지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 특검법을 보면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에서 추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석을 20석 이상 가지고 있는 정당은 한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라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1명,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 국민의힘에서 1명, 이제 3명을 추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이 특검 이렇게 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을 조정을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국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특검을 하자. 쌍특검. 쌍특을 하자. 쌍특. 쌍검을 하자. 쌍검.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그래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이 특검 특별검사 임명하시오. 당신들이 지명을 해가지고 그대로 임명합시다. 대신에 대장동 게이트는 야당에서 우리 야당에서 그 특검을 지명을 합시다. 특검 교차 지명, 기브앤테이크 합시다. 뭐 그럴듯한 제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보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일같이 막 던지기 했던 공약 중에서 그중에 가장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 저 깐난쟁이 아기, 뭐 성인, 부자, 뭐 가난뱅이, 뭐 공직자, 뭐 회사원, 뭐 학생, 뭐 가릴 것 없이 다 1인당 100만 원. 식구가 뭐 5명이든 7명이든 단 2명이든 1인 가구든 따지지 말고 그냥 머릿수만 헤아려서 그냥 100만 원씩. 이게 전지원 재난금입니다. 기왕의 준도는 빼고 그러면 뭐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집권 여당이 집중 포화를 제법 맷집 있게 견뎌내면서 반대한다. 법으로도 안 된다. 국가 재정법에 그렇게 하는 법이 없다.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쇠고랑 찰 수도 있다. 기재부 관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항을 했지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이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올 돈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개인 지지율이 영 아니올시다. 이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더는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했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유화도 회군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뭐 예산이 부족하다. 아무리 따져봐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제 이러고 있고, 과세이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세이연,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연, 연도를 옮겨야 될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과세이연. 새로운 사자 성어를 이제 이럴 때 신조어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세무 전문가들은 써오던 말 같습니다. 과세이연. 올해 내야 될 돈을 내년도 혹은 뭐 앞으로 몇 해에 걸쳐서 낸다든지 이렇게 세금을 다음 회계년도로 2월에 주는 것, 이게 이제 과세이연이라는 말인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 민주당이 하겠다고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국세 징수법상 매우 까다롭다. 그리고 그렇게 해본들 필요 재원의 3분의 1밖에는 거치지 않는다. 이제 명분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거 몰랐나요? 다 알았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높으면 그런 거 다 깔아 뭉개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했을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대로 밀어붙였다가는 역풍이 어마무시할 것이라는 그 징후가 보이니까 이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면서 내놓는 명분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 국세 징수법에도 뭐 어긋난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뭐 기타 등등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거죠. 윤호중 원내대표가 기재부를 향해서 국정조사하겠다 으름장을 놓던 게 바로 엊그제지 않습니까? 갑자기 꼬랑지 내리는 겁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이랬네요. 과세 2연 금액 중 40%는 지방교부세로 줘야 하고 일부는 유류세 인하에도 사용될 예정이라서 실제 가용할 자원이 2조 5천억 원을 조금 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현실성이 없다. 이제 와서 현실성이 없어요. 지난 몇 주일 동안 전 국민을 걱정과 불안 속에 몰아넣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말을 하자 여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기재부와 홍남기 장관한테 집중 포화를 하듯이 너희들 예산이 이 예산이 있을 거라는 거, 초과 세금 있을 거라는 거 이거 몰라서 하고 막 거의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가 머쓱한 표정으로 이 산이 아닌가 보네. 한참 산 올라가다가 이 산이 아닌가 보네. 돌아보니까 저 뒤에 이재명 후보가 유하도 해군 그 산을 막 같이 말 타고 저거덕 고지까지 올라갈 처럼 달려가다가 뒤에 뒤따라오던 이재명 후보의 말소리가 안 들려서 돌아보니까 저 혼자 저쪽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다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당 정치인들의 어떻게 보면 비겁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런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그 이재명의 개인기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철회 유아도 해군을 하자 이제 또 가과 아닌 풍경이 하나 펼쳐지는데 정치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그동안 워낙 세게 밀어붙여 왔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한 번 꺼낸 공약이라면 다시 주워 담아도 상처가 크지 않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이재명 후보는 물론 이러니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냥 벌떼같이 일어서서 밀어붙일 것처럼 하다가 회군을 돌려가려니까 정치적 타격이 없을 수가 없겠지요. 이게 한쪽의 분석인데 다른 한쪽의 분석은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유연성이 발휘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자 선대위 공동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과 원칙은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전 국민들한테 현금을 살포해야만 한다는 그런 철학과 원칙은 분명하지만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현실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해야 한다. 역시 이재명답다. 또 여당 쪽의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그랬다고 합니다. 정부와 부딪히다가 상처만 입는 것보다는 결과를 내는 성과주의자임을 보이자는 이재명 후보의 결단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이것도 이재명 후보님의 결단이었고 고집하지 않겠다.
여기서 돌아서자. 이것도 이재명 후보님의 결단이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의 그 여우의 신포도 sour grapes 다들 아시죠? 손으로 따먹으려고 했는데 키가 안 닿으니까 여우가 혼자 중얼거리는 거 아닙니까? 저 포도는 틀림없이 씌어서 못 먹을 포도였을 거야. 이게 여우의 신포도. 인지부조화를 표현할 때 여우의 신포도라고 하지요. 정신승리 거둔 사람들 말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있는 국민 여론이 선거용 현금 살포를 철회시켰다.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둬들인 것은 국민의힘이 잘해서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죽기 살기로 저지해서 저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깨어있는 국민의식이 전 국민 현금 살포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어쩔 수 없이 거둬들인 것이다 라고 조선일보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 국민 지원금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혼란과 파행은 국정이 선거에 휘말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올해 거둘 세금 일부를 내년으로 미뤄 지원금 재원으로 삼자는 사상 초유의 납부유예 꼼수까지 동원했다. 국정조사 운운하며 정부를 협박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박탈하기도 했다. 기재부를 쪼개겠다고 그랬어요. 찢어 발기겠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 살림은 올해도 90조 원 적자다. 원래 정부 예측보다 세수가 더 거쳤다는 뜻일 뿐 나라 살림이 대규모 적자인 것은 변함이 없다. 오죽하면 총리까지 대책 없는 이야기라며 재난지원금에 반대했겠는가. 재난지원금 철회에서 보듯 포퓰리즘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은 여론의 힘뿐이다. 분별력 있는 국민이 국가 채무 증가 속도 세계 1위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권의 폭주에 계속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재명 후보를 말린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뜯어 말기시는데 성공한 겁니다. 임종석 씨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인데,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그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 이 집권 세력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운동권 386 그 세력들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씨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종석 씨가 이제 서울 종로구에 출마를 한다, 이런 얘기가 연기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 일각에서조차 자책골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종석 씨가요,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시계가 째깍거리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갑니다. 마지막까지 애쓰신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부동산은 아프고 또 아픕니다. 글로벌 환경이 그렇다고 하는 건 지식인의 변명일 뿐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데 대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이랬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아파트 값이 미친 집값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한국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식인의 변명일 뿐이다 라고 임종석 씨가 말했는데요. 지금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인터넷에서 일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인의 변명. 글쎄요, 임종석 씨가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를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식인의 변명이라는 말은 장폴 사르트르가 맨 처음 썼던 말입니다. 이제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그 지목을 받고 있는데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사르트르가 냈지요. 1965년에 일본을 순회 강연을 하고 나서 이제 강연 내용을 책으로 엮어낸 것이 그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르트르가 말했던 지식인의 이 변명은 임종석 씨가 말한 지식인의 변명과는 정반대의 뜻입니다. 지식인이 비판적인 의식, 역사적인 소명의식, 그 다음에 이 올바른 판단력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지배 세력보다는 피지배 세력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그것이 지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인의 변명입니다. 그런데 임종석 씨는 아파트 값을 외국의 핑계를 대면 그건 지식인의 변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글쎄요, 사르트르하고 정반대 개념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 사르트르의 지식인의 변명이 있고 임종석의 지식인의 변명이 따로 있다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종석 그 종로구 보궐선거 등판에 대해서는 서로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엇갈려 있다고 해요. 같은 38역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우상호, 열린민주당하고 당대당 합당을 위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해서 협상 팀장을 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 종로는 대통령 2명, 국무총리 2명을 배출한 상징적인 곳이라 주민들이 중량급 인사를 선호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참신하면서도 중량급인 후보를 찾는다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현재 종로구에 살고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우상호는 같은 이제 386 임종석 좋은 유력한 카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이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때처럼 독자 행동으로 당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임종석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가지고 아주 역풍이 대단했었죠. 박원순이가 과연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라면서 박원순 전 시장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했다가 임종석 씨가 그랬었습니다. 그랬다가 아주 박영선 씨가 고마워하기는커녕 정말 임종석 가만히나 좀 있지 그랬던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그 대선 캠프에서는 임종석이 종로구에 출마해서 마치 이재명과 러닝메이트처럼 뛰는 것은 절대 반대다. 제발 나서지 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임종석 전 실장이 부각되면 정권 심판론이 떠오를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주고받은 말입니다. 김어준 씨가 이준석 대표한테
앞으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씨가 앞으로는 안 나오겠다 3번 그랬답니다. 3번. 앞으로 안 나오겠다. 김어준 씨가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안 들어서 정확한 말을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 이제 김어준 씨가 이랬다고 그래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 예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쥐면 더더욱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여러 언론을 평균적으로 출연하시니까 2주에 한 번 정도는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싫어요. 그랬다는 건데요. 11시 김광일 쇼, 저 김광일은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그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그때 야당, 그때 여당들은 그 특히 당 지도부 또 국회의원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방송에 어떤 그 서로 기계적인 이 균형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보수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그나마 담아낸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에 적극적으로 지금 출연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준석은 뉴스공장에는 그렇게 자주 나가는지요? 그래서 11시 김광일 쇼 김광일은 국민의힘 특히 그 당 지도부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는 횟수만큼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TV조선에 출연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양쪽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TV조선이 취재를 하러 가면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미 방송을 했습니다만 탐사보도 7, 탐사보도 그 프로그램에 우리 기자들이 가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마이크만 대면은 다 마이크 손으로 뿌리치고 도망가요. 단 한마디를 말을 안 합니다. 단 한마디를. 어제 보니까 윤미향 우리 TV조선 기자한테 참 나쁜 기자네 그러면서 차에 꼴랑 타고 어디론가 가버리더군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쪽에 가서 얘기합니까? KBS MBC 저쪽에 뭡니까? 뉴스공장에. 우리나라 방송 지형도가 제대로 된 지형도라면 그리고 어느 쪽 정당에 속한 사람이라도 그냥 정말 유연하게 자유롭게 교차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제가 왜 이걸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명명백백하게 어떻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한다는 말이 앞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라는 말을 3번 했다니 뭐하러 나갑니까? 그냥 안 나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